네,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.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,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잠시 후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발제 성 기자님께서 준비해 오셨죠? 예,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하고요. 오늘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죠. 그래서 이런 정치 현안 갖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부드럽고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했었는데요. 내용은 검찰 개혁과 의료 사태, 부동산, 민생 안정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됐습니다. 약 120분 동안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이제 많이 길어졌고 15개 질문에 대한 답이 오고 갔습니다. 오늘 그 두 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? 분위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. 네. 그리고 취임 30일 만에 지금 그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꽤 빨랐다 하는 거에 그 이면을 보면 또 취임 30일밖에 안 됐는데 30일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적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아니냐. 네. 뭐 이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현안에 관해서 이제 대통령의 생각을 얘기를 했죠.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추경 시정연설 때 나왔던 그 얘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. 네. 그럴 수밖에요.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그 30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뭐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. 사실은 그거에 거의 복잡한 정도지요. 그렇게 보셨군요.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. 그럴 수가 없잖아요.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. 네.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달밖에 안 된 정부가 뭔가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잘해보겠습니다. 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.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. 만약에 저 자리에 계셔서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다면 뭐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? 저는 사실 검찰개혁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요. 네. 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개혁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뭐냐.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 아니면 그 이상 검찰의 해체냐.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안 나왔던 것이 아쉬웠습니다. 그렇군요. 한 달 만에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을 연 건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, 그 뭐 배경도 좀 들어보고 싶고, 전체적인 좀 어떤 메시지에 좀 관심을 가지셨습니까? 그래서 일단 뭐 30일 만에 했는데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. 60일 뒤에도 하고 90일 뒤에도 하고 매달 했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출근길의 그 약식 회견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좀 자주. 네네. 또 저는 가능하다면 언론사하고 인터뷰도 했으면 좋겠고요. 이 국회 방송의 신동진 앵커가 인터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? 제의 들어오면은 뭐 검토해 주시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민하고 소통 활발히 했으면 좋겠고요. 일단 전반적으로 뭐 보기 좋았습니다.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.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. 회견의 내용보다도 사실은 그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뭐 많이 좀 안정돼 있구나. 네. 이런 그 인상 비평을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검찰 개혁 부분으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봤는데 들었는데 그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돼요. 이게 이를테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나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를 통해서 이게 사실 좀 이 속도 조절은 좀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이러다 오래 넘기면 검찰 개혁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.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얼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언급도 했었죠. 얼개는 가능하겠죠.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일입니다. 그래서 그 새로 들어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. 오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쪽에다 슬쩍 좀 떠밀었는데 입법부에서 하는 거다. 근데 사실은 여당에서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게 뭘 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
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진정한 의중이 뭔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. 하나 아쉬운 건 오늘 개헌 관련 질문하고 답변이 없었어요. 네, 그러네요. 네. 예, 굉장히 뭐 누군가 물어봐 줄 줄 알았는데 그 질문자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. 답변을 하나하나 길게 하다 보니까 네. 좀 아쉽다. 이 다음 기자회견 때는 누가 좀 꼭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검찰 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냐, 어디까지가 가는 게 검찰 개혁이냐, 그 부분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웠고 개헌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게 역시 좀 아쉬웠다. 예, 두 분의 말씀 들었고 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. 찬성 220, 반대 29, 기권 23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는데 또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3% 룰은 포함을 했지만 집중 투표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또 합의를 했습니다. 첫 번째 민생 법안의 여야 합의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? 기본적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반대했던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거든요. 그리고 네. 남발 우려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될지는 지금 사실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됐으니까 시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유보 뭐 이런 조항도 있고 한데 그럴 경우에 이 부작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터져 나올 것인지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. 예.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른바 애프터 서비스의 관점에서 이 상법 개정안이 가져올 여러 가지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도 여야가 좀 함께 갖고 나중에 바꿀 일이 있으면 함께 좀 바꾸고 네. 뭐 이렇게 끝까지 좀 주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상법 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. 예, 뭐 당연하죠. 법을 만들었으면 뭐 문제가 생기면 또 손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상법 개정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뭐 재계에서 반발하니까 아예 뭐 안 하겠다 반대로 돌아섰고요. 네.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 의결을 했는데 거부권 행사했죠.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 때 같은데요. 네. 아니 오늘 하는 걸 보고 아니 좀 진짜 그렇게 하지 왜 이를테면 그동안 이른바 좀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왜 이렇게 극구 반대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.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잘 됐습니다. 이렇게 여야가 뭔가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낸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정치적인 성과다. 아주 보기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반면에 오늘 또 그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요.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단독 처리한 상황. 이 부분을 이제 좀 아쉽게 보는 그 해석들과 또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좀 먼저 들어볼까요?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렇죠? 네. 뭐 예를 들어서 여당이 이거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럼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문제잖아요. 사실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우선 증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. 증인과 참고인이. 네. 그다음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를 거의 내지 않았어요. 뭐 한 30%도 내지 않았어요. 뭐 준비를 했는데 뭐 제대로 안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. 그 준비했으면 내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청문회 증인 참고인 없죠. 그다음에 그 계속해서 그 본인의 수입원 그에 대해서 말을 바꿔왔죠. 그다음에 자료 제대로 안 냈죠. 이렇게 된다면 이 정도가 된다면 저는 그냥 밀어붙일 일이 아닌 것 아닌가.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정말 그 수입원 같은 데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으면 자료를 왜 안 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국민적 의혹이 특히 돈 문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. 그럴 경우에 밀어붙이기만 할 일은 아니다.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이 자기 돈 수입과 지출이 계속해서 맞지 않고 어긋나는 과정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되는가.
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 집권당도 조금 네. 검토를 좀 새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. 아,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검증 과정을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그냥 밀어붙일 의도만 드러냈어요. 이런 점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. 어차피 뭐 표결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는 거지만 저는 처음에 검증 과정에서 왜 김민석 후보자의 그 돈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. 그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예전에 그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도 통과시켜 줬었다 이런 입장인데요. 예,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명될 수가 없었죠. 네. 또 이제 지방선거를 바로 한 열흘 뒤에 치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발목 잡기로 비치면 지방선거 큰일 날 수 있다.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했던 겁니다. 그런데 네. 어쨌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서 정권을 바꿨고 첫 번째 총리니까 우리가 이걸 막을 수는 없다 이런 건데 지금 3년 만에 상황이 정반대가 된 거예요. 네. 그래서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국회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의석수도 안 되고 또 3년 전에 좀 빚을 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네. 이번에 웬만하면 그냥 대승적으로 자유투표라도 해라.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다 그런 칼럼도 썼어요. 국민의힘 이런 걸 좀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.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물론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안 하고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 안 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.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찬성 반대 물어보면 대략 한 6대4 정도로 찬성이 높아요. 그래서 네.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걸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임명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. 일단 국무총리 임명하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앞으로 국무총리로서 좀 이렇게 일을 잘 하는 뭐 그런 장면만 남은 걸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어제 국민의힘은 쇄신에 나설 당 혁신위원장의 사선에 안철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. 안 의원은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종기를 격출하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. 당의 현 상황을 또 코마에 빗대기도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 새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일지 기존의 당내 주류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안철수 의원이 과연 어디까지 당의 혁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이 사용하는 언어가 좀 너무 살벌해요. 코마, 고름, 피, 네. 코마 이게 식물인간 상태를 코마라고 하는 거죠. 물론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정당의 주요 정치인이 꼭 그런 표현을 뭐 본인이 이제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. 저는 귀에 좀 거슬리더라고요. 네. 메스를 들겠다는 표현도 했네요. 예, 뭐 좀 조심했어야 됩니다. 물론 혁신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결기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건데 좀 지켜보시죠. 근데 어쨌든 지금 혁신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추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깜짝 놀랐어요. 혁신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? 그래서 이제 명단을 좀 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무튼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쪽하고 뭐 같이 합당도 하고 했을 때 그때도 정치 혁신을 얘기할 때 무슨 의원 정수를 줄이자, 세비를 삭감하자, 뭐 이제 이런 걸 혁신 아니라고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. 뭐 의원 불체포 특권을 뭐 폐지해야 된다, 뭐 이런 거. 근데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고요. 그건 일종의 반정치주의지. 그게 무슨 혁신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. 혁신은 자기 희생과 이런 걸 전제로 해야 가능한 거예요. 네. 지금 대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누가 희생했나요? 아무도 책임 안 진 거 아닌가요?
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전당대회가 한 8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네. 한 달 동안 과연 국민의힘 혁신이 가능한지 이것도 약간 의문이에요. 그래서 뭐 일단은 출범하는 혁신이니까 뭐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. 네, 뭐 메스를 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메스를 어디까지 들 수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뚜렷한 한계가 있는 거는 맞죠.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공천을 해야 되는 시기도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일각에서 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인적 청산을 얘기해요. 아니 그러면 지금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당신하고 이 사람하고 나오지 마. 뭐 다음 총선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?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거는 불가능한 요구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런 걸 혁신안이라고 내봤자 그 아마 여러 사람들한테 그냥 비웃음만 살 가능성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을 수 있는 안 그게 뚜렷한 한계가 보이기는 하는데 네. 어쨌든 간에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근접한 거는 역시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 여기에 맞춰서 안을 내고 그것이 조금 있으면 전당대회 할 거잖아요. 네.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혁신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해버리면 안철수 의원의 노력은 허사가 돼버려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의 공감대 뭐 이런 거를 본인이 하는 게 저희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정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너무 다양하게 혁신안이라고 나열식으로 해놔봤자 소용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거 몇 개 정도로 추려서 그걸 차기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대표가 걷어찰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를 당원과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 놓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내용이 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. 그중에는 제가 보건대는 뭐 인적 청산 일부 같은 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. 네.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당원들의 공감대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아마 지금부터 안철수 의원은 의견 수렴을 하는데 그 혁신위의 대부분을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. 맞아. 그렇게 네. 판단이 됩니다. 네.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실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. 일단 차분히 좀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. 하여튼 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인적 쇄신이 가장 핵심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제 당원들의 공감이 뒷받침이 돼야 근데 된다는 지금 참 인적 쇄신을 하기 어려워요.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. 알겠습니다. 중국이 9월에 열릴 전승절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 참석 여부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우리 정부는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고 또 한중 한미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던 그 선례는 있습니다. 어떤 현 시점에서 어떤 외교 전략이 필요할까요?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? 대통령 취임할 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이제 한미 동맹,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 이 기본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천명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기조에서 판단할 것 같고요.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우리 외교안보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. 잘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뭐 중국 남의 나라 전승절 기념식까지 뭐 갈 필요가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군요. 있는데 네. 어떻게 결정할지 좀 지켜보시죠. 네, 우리가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게 좀 많이 고려의 그 상황입니다. 그거보다는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훨씬 더 고려 대상이라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여기서 네. 자 전승절에 가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게 한미 정상회담보다 더 앞선다? 그럴 경우에는 아마 전승절 참석을 못할 겁니다. 네.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친중 아니냐 이런 의심, 과거 뭐 세시의 발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가기 어려울 거고요. 그러니까 네. 미국과의 관계와 연결돼 있다. 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. 예,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? 자, 어차피 국회에는 의석수대로 가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표결해야 되는 걸 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. 네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놓고 무조건 뭐 따라오지 않으면 표결이다. 이건 또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국민은
여야 합의 노력을 평가한다로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성 의원님의 한 줄 논평도 들어볼까요? 네, 저도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잘 안 했고요. 증인도 한 명도 채택도 안 하고. 국무총리가 참 이제 쉽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정권 교체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덕분에 그 덕을 좀 본 측면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오늘 국회에서 표결 끝난 다음에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 과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이게 맞는 말일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뭐 야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을 폭정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 못지않은 정치인입니다. 그래서 국민과 야당을 잘 섬겨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네. 김민석 총리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. 네, 협치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담고 있습니다. 네, 합의 노력 두 분이 한 줄 논평으로 좀 같은 공감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.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,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